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구강병 클리닉을 찾는 구취 환자들과 관련해서요. 이 구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종합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취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임상 분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이에 따라 각각의 특성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취, 즉 입냄새는요, 학술적으로 할리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증상이 아닌 복합적 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입이나 구강이나 코를 통해 발생하는 불쾌하고 아주 공격적인 냄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주로 입에서 생성되는 이 냄새는 입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주로 현기성 세균이라고 그래요.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황함유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단백질의 일종인데 입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먹은 음식물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대사 과정에서, 즉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황화합물 VSC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 휘발성 황화합물이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단지 구취, 그래서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이거나 정신적 원인까지 한 번에 잘 확인을 해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구취는 전 세계 현대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한 번쯤 고민한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잘못된 치료로 환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또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러한 증상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취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잘 나누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로 구강 내 원인, 구강 외 원인, 그 다음에 심리적 원인,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구강 내 원인은요, 첫 번째 설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텅 코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제일 흔한 원인인데 혀 표면 위에 쌓여있는 하얗거나 누런색의 설태들이 주된 원인들이에요. 하얀 경우에는 백태라고 그러고 노란 경우에는 황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많이 쌓여있는 형상을 보고 두꺼울 후자를 써서 후태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태는 입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나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들, 또 잇몸에서 유래된 물질들 등의 몇 가지 물질들이 뒤섞여서 입에 살고 있는 현기성 세균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과 이 쌓여있는 설태 물질들이 서로 부패하는 과정에서 휘발성, 즉 공기중에 떠다니는 황화물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 황이라 하면 즉 달걀 썩을 때 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 쌓이는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혀 표면 위에 유두의 상태에 의해서 이 쌓이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면을 잘 이해하여야 해요. 즉 혀 유두 중에서 실유두 같은 것들은 각질이 돼서 이렇게 길어진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혀 표면 위가 울퉁불퉁하니까 이물질이 더 잘 쌓이겠죠.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닦아서만 제거할 수 없고 또 보다 쉽게 쌓이게 되는 조건이 되니까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이에 대한 원인을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치주 질환입니다. 주로 치과 선생님들의 진료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세균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백혈구 같은 부패와 관련된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경우
입에 쌓여있는 이물질과 뒤섞여서 냄새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 양치할 때 이가 시리거나 또 출혈이 되거나 또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치주낭이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과 선생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 건조증입니다. 주로 타액 분비 저하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또 침 분비는 그다지 줄지 않더라도 침의 질이 나빠서, 즉 침이 거품이 많거나 끈적끈적한 경우 등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타액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침이 세균을 억제하고 이물질을 씻어내는, 즉 항균 작용, 자정 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입냄새가 보다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침의 양은 그다지 줄지 않았는데 침의 질이 나빠서 끈적거리는 타액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이나 이물질이 입에 더 많이 남아있게 돼서 이래서 이제 입냄새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 외에 침의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먹고 있는 약물이 대표적인데, 우리 흔하게 먹는 불면이나 불안, 우울장애 이런 쪽에 이제 먹는 약물도 있고요. 또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비염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또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자들 갱년기 장애에 쓰이는 약물들이 흔하게 침 분비를 방해해서 입냄새를 더욱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합적 작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사실은 앞서 살펴본 설태라든가 또 치주 질환, 구강 건조증, 이런 어떤 한 요소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원인보다는 이런 몇 가지 원인들이 같이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입냄새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외 원인인데요. 첫 번째,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입하고는 매우 근접된 부위이긴 한데, 편도선, 즉 왼쪽 사진처럼요, 편도선이 만성적으로 부어 있고 그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있는 염증이 있는 경우, 또 부비동염, 소위 말하는 축농증이라고 그러죠. 이 양쪽에 있는 부비동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여기 낭종 같은 것이 들어차 있어서 거기서 염증 물질이 초래되면 이게 이제 후비루로 작용해서 뒤로 자꾸 넘어가면서 이게 입에 살고 있는 현기성 세균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냄새 물질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알러지 비염이나 코가 휘어 있거나 코 속이 부어 있거나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후비루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도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몇 가지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증 부위에 부패한 단백질 부산물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단백질 성분이 세균과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므로 몇 종류의 황화물들이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내쉴 때 강력한 냄새가 감지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감별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사 및 전신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 당뇨가 있거나 또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장 장애 등의 내부 장기의 원인이 있는 경우 혈중에 대사 물질이 많아져요. 냄새 만드는 물질들인데, 예를 들어 아세톤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들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체순환을 통해서 폐에 와서 우리 숨 쉴 때 이산화탄소와 함께 배출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입을 통해서 배출이 되니까 입냄새와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경우는 중증의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뇨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매년 확인할 수 있고요. 간 기능이나 신장 장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다른 주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입냄새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는 특수한 대사 장애와 관련돼서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문가의 감별이 필요하겠죠. 어, 이러한 경로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구강 위생 상태의 개선과 무관하게 냄새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역류성의 문제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그래서 위 내용물이 가볍게 역류할 때 냄새 물질도 같이 역류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의심될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의 이제 다수 국제 저널상에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이 입냄새가 심하다라는 상관성을 보고한 내용들이 다수 있는데 이때 직접 냄새 물질이 올라온다라고 의심하기보다는 만성적인 미세한 산의 역류로 인해서 인두 또 후두 부위에 염증이 유발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서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아미노산 물질들하고 부패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경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 심리적 원인 중에 가성구취와 구취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가성구취는 실제 객관적인 악취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냄새 정도로 평범한 냄새가 나는데 본인만 심한 구취가 있다고 믿는 상태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악취는 없는데 악취가 있다고 느끼는 원인은 본인의 안 좋았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하겠죠. 이 경우는 관능 검사, 즉 사람의 코를 이용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 가족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오랄 크로마나 헬리메타와 같은 기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정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과학적인 설명과 교육을 통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이러한 가성구취에 대한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스스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조건을 자세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환자는 입에 이물감이 있을 때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입이 마르거나 끈적거리는 이물감과 더불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에 이물감이 주요한 냄새의 원인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구취공포증인데요. 이 경우는 성공적인 치료와 반복적인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취를 맹신하는 경우예요. 기질적 원인이 아닌 심리, 정신적인 일종의 강박장애 범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경우는 구취에 대한 전문가와 더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별 진단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즉 심리적 원인에 의한 구취 환자에게 기계적인 구강 치료만 계속한다든가 또 뭐 한약이나 다른 건강 기능식품을 장기적인 사용하는 이런 반복된 잘못된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정확한 유형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구강 원인, 구강 외 원인, 심리적 원인들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문가들의 진단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병력 및 구강 검사가 필요하겠죠. 입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잇몸 상태, 혀의 상태, 설태가 쌓여 있는지, 또 편도선의 상태라든가 또 후비루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지 등을 뭐 전신질환, 또 복용 약물, 또 식습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혀에 설태가 쌓여 있는지, 또 치주 상태는 어떤지, 또 침의 분비량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관능 평가가 필요해요. 즉 코와
입의 호기를 분리해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구강내 또 구강의 원인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기기적인 검증 및 감별이 필요해요. 오랄 크로마 장비를 이용해서 휘발성 황화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기질적인 구취인지 또 심리적인 원인과 관련된 가성 구취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내 타액분 비율, 또 전신적인 기능, 심리적인 상태 등에 대해서 심박 변이도 검사라든가 또 양도락 검사 등을 통해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설태라고 하였는데요. 자연적으로 쌓여있는 설태는 기계적 세척이 필요해요. 스크래퍼라는 걸 사용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은 건데요. 혀를 가볍게 닦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혀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세게 닦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잘 쌓이는 조건이 구강 내에 있는지 또 전신 대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혀 유두 상태에 따른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주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른 건데요. 이는 주로 이제 치과를 찾아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요. 잇몸이 지나치게 치주 낭이라는 것이 깊으면 치주 소파술 등을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치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입안의 항균 작용과 자정 작용을 돕는 맑은 타액이 잘 흘러나오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즉 구강 건조증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일반 물을 생수를 먹거나 또는 구기자차, 오미자차와 같은 한방에 자음에 효과가 있는 약차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침분비 촉진제를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일회성의 작용이므로 효과 유무를 살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유익한 콘텐츠라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교육을 통해서 그 원인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불필요한 구강 시술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더욱이 편도를 적출한다든가 하는 것들, 또 지나치게 혀를 닦는 것도 금해야 하겠고요. 또 건강기능 식품이나 무조건 속에 열이 있어서 발생한다는 유의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구취에 대한 원인별 종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